예, 시제 11과 5.16과 좌파민족주의. 지난 시간에는 역사서술의 배경에 서 있는 권력의 변화 문제, 그리고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 사회 문제를 문화를 다루었습니다. 이 역사서술은 양파벌을 다루면서 중도, 중형, 조화, 균형을 논해오는 방식을 거부합니다. 이미 그렇게 다루면서 또 다른 중화주의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서술은 끝까지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이기적 죄성으로서 한국 사회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시는가에 대한 희망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은 역사서술과 별개로 또 다른 강조가 필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8월 10일 이후에 이 부분은 별개 연재를 할 생각입니다. 시족대 탯줄의 불편한 지속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를 이룸을 방해합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반공민족주의와 좌파민족주의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회 책은 반공민족주의를 다루면 좌파민족주의를 배제하고 좌파민족주의를 다루면 반공민족주의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원고는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하나를 배제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모두 다 죄인임을 다루려는 의도입니다. 중국 문명 유불성 신앙책인 어디로 가더라도 결국 카인,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의 신앙세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는 이승만의 왕권제 문화를 이용하는 반공주의와 그것에 저항한 민주당의 신권제 문화를 이용하는 사회의식의 대결을 했습니다. 자유당은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내각 책임제를 주장했습니다. 왕권제 문화에 줄을 선 자유당 지지층은 공권력을 활용하는 반공주의 문화로 야당의 민주당을 규제하려 했습니다. 4.19 혁명을 유발시킨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 이승만의 자유당은 붕괴가 됐습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의 승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방공간 정치적 무질서의 복귀가 됐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 마을은 여전히 공산주의 영향권이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좌파 민족주의라 불리는 소련이 지배한 마을의 중화사상은 이승만을 통한 대한민국 성립의 질서를 오랑캐로 보고 붕괴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시대에는 6.25 참전 군인이 목숨 걸고 지킨 대한민국 체제가 6.25 전쟁이 멈춘 지 불과 몇 년 만에 자살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타난 것이 5.16입니다. 이러한 5.16은 제2공화국 관계자들에게는 쿠데타이자 군사정변으로 느낄 것이고 한국군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그러니까 6.25 전쟁 기억 연장선에서는 혁명으로 볼 것입니다. 5.16과 4.19는 불이하다고 느끼는 시스템을 몰아내는 사회혁명으로서는 유사하지만 5.16은 자유당이 추구했던 반공질서의 복원과 연장을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신권제 세력의 조선 후기식 임금 축출인 이승만 축출하기와는 거리를 갖습니다. 군사정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행동했다고 주장한 좌파 민족주의 세력은 북한의 지령과 무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산주의 역사에 보면 북한 공산당이 소련의 배후를 입은 정통성 절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공산주의 문화의 유교 문화가 깊게 자리하고 남한 좌파가 정통성의 자부심이 더 컸을 때 꼭두각시라는 판단은 굴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반공주의 평가는 토착공산주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무엇이든 북한과 소련의 종속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착한데 어디 그 외부인이 망쳤다, 이런 시각이 깔리는 거죠. 6.25 전쟁에서 고통을 겪은 국민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에 한국 국민은 착한데 공산당이 망쳤다는 의미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의심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군사정권과 비슷하게 사고했을 것이란 전제로 사실 끼워 맞춘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과 거의 비슷한 논리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북한군 파견설이며 이에 비슷하게 연결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니까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한국 국민의 당위적으로 어떠했을 것이라는 신앙적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가 허구가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는 중국 사상사에서 부족전쟁 개념으로 부족국가 흥망사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해석될 사안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반공시대의 사고 전제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6.25 전쟁 참전 세대 군인들에게는 군사정권 규제의 타당성을 느낄 수 있겠다는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5.16 세력이 좌파 통일운동을 틀어막은 것은, 그러니까 그 남북이 하나 되는 걸 틀어막은 게 아니라 냉정한 말로 그 좌파의 통일운동은 통일운동이라 부르는 좌파 부족주의를 통한 좌파의 당파성 이런 걸, 그러니까 의미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게 그걸 막았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틀어막은 것은 대한민국 성립 이전에 건국 반대 운동에 몰두한 남루당 좌파 부족의 유교적 대동신앙의 정치적 구현을 막은 것입니다. 통일운동은 남북의 하나됨 이전에 남한 공산주의 세력이 권력을 자기 앞에 끌어다 놓고 그 권력을 사회 전체에 퍼뜨린다는 의미입니다. 공산혁명의 다른 식의 표현이죠. 다른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운동한다, 이게 공산혁명한다 하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상으로 은유식으로 표현한 거죠. 박정희 정권 선거설 후통일이라 하여 대한민국 성립에 기여하는 신종교들의 관점은 긍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종교 관점을 한참 이후로 미뤄야 경제 개발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사에서 정복당한 부족이 유교적 대동의식으로 기존 왕조를 전복한 일들은 반복됐습니다. 건국반동 운동에 매달린 시족들은 좌파 시족들은 애국심을 강요한다고 군사정권의 국가주의를 비난했습니다. 애국심 교육이 사실은 경상도 유교문화의 전파이며 경상도 귀족이 현저하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근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논리로 좌파 민족주의를 주장한 서해 권력의 지배에는 좌파 시종마을의 종교인 신종교 무당신앙을 통일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신종교를 믿어오지 않았던 일반 국민에 강요한다, 종교폭력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교육이 실제로는 남한 내부의 신종교 공산주의 운동에 전라도 유교 색깔이 강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에게는 종교 강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양쪽 모두 색깔이 다른 유교 권력에 기인한 독재 권력으로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양쪽 모두 권력 초기의 일정 시간까지 일반 국민과 밀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국민과 분리가 된 귀족들만의 그들끼리의 리그가 됐습니다. 통일운동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민들의 심성이 중국 문명 신화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서구 자유민주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4대 종속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운동 주장한 사람들은 중국 시진 청나라 똥꼬 빠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서방 사회는 4대다, 4대 종속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청나라 종속 상황은 중국의 4대 종속을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4대 종속을 자주라고 주관적으로 부른다면 서구 자유민주를 주관하는 것도 자주라고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통일운동은 청나라를 대체한 소련을 중화세계로 우주로 중심으로 보는 좌파 마을의 부족주의를 주장합니다. 1987년 이후 통일을 국시로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1986년 통일국시의 유성환 신민당 의원 주장에서 기인합니다. 북한 공산당 지령이 있냐 없냐에 상관없이 일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하게 좌파 부족 연합의 종교 문화 확산과 일반 국민의 종속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귀족끼리의 정쟁에 일반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는 귀족 편향의 시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반공주의 체제에 배제된 건국반동 운동에 매달린 부족의 문명에는 존중받아야 할 타자의 목소리라고 주장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반대 운동이 타자성이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러니까 그 권력을 다스렸을 때 움직임이 성공했을 때는 그 연구와 무관한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배제됐습니다. 일반 국민은 온 세상에 건국 반대 운동에 부족만 있다는 식의 가치 판단을 군사정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군사정권이 독재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현재 권력이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일반 국민은 귀족까지 각각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 자유민주니까 그러합니다. 좌파 권력과 같이 움직인 신종교는 특정한 부족 혈연이 권력을 독점하는 중국식 지배체제의 재생산을 추구했습니다.
군사정권 권위주의와는 다른 의미로 그들은 일반 국민의 재앙이 되는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또 요선시대가 미래에 도래한다는 종교적 상상세계에는 정치적 결사를 추구하는 부족 외에는 권력을 좋아하는 세력과 같은 방식의 기억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선시대가 미래에 온다, 이거는 권력과 동심원의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극히 일부분만 느끼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느끼는 겁니다. 중국 문명의 신화는 원래 시족을 공유하지 않는 이들에겐 암호로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 권력도 사실은 평양 언저리고 중국 공산당 권력도 베이징 언저리입니다. 그렇게 그 일부에만 속하고 있으면서 전부를 장악한다는 거는 억압기구의 힘이죠. 좌파민족주의, 소련의 영향이 미치는 시족마을 의식은 5.16 세력에 의해서 붕괴가 됐습니다. 일반 국민 좌파민족주의의 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좌파민족주의 세력은 자기들 지지하는 일반 국민을 모두 군사정권 협력자로 간주하고 종족적 복수 의도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미쳐버리는 거죠. 아니, 일반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그런데 민주화 운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좌파 부족주의였어. 좌파민족주의 세력은 개와 두레의 형식을 권력 확장에 토대를 하기에 막대한 정치 자금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좌파민족주의 세력이 주어지는 정치적 자금은 갈수록 제한되고 규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은 인간 박정희단 징후감과에 바뀐 사회 엘리트 형성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일반 국민이 사회에 배제되거나 수동적인 물개박수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천도서 박정희 국가혁명가나 김상환, 김정은의 1960년대. 박정희의 찬성이냐 반대이냐 자신의 의견을 적어봅시다. 여기서 반대파들이 주로 박정희를 6.25 당쟁의 정적을 논하는 거로 그렇게 하더라. 동시에 좌파민족주의 를 바라보는 쪽에서는 김대중을 6.25 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하더라. 이런 화의론, 오랑캐머리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에서도 한마디로 오랑캐머리의 시각을 양쪽 다 배제하는 쪽에서도 어떤 가치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